늦은 밤이면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땀에 젖은 앞머리를 한 손으로 넘기며 불판 위 고기가 타는 냄새를 따라 후다닥 달려가는 제 모습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그곳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총기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무전기, 지휘관의 단호한 눈빛, 귀를 때리는 폭발 소리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방 뒤편 냉장고 문을 여닫으며 고기 무게를 재고 손님들 눈치를 보며 서빙을 하는 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됐습니다.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병사도 숨을 고르는 법이니까요. 이 식당은 유흥가 뒷골목에 있습니다. 밤 11시 이후엔 손님이 더 늘어나고 하루 종일 술에 절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욕설이 교차하는 곳이지요. 누군가에겐 불편한 장소지만 제게는 오히려 익숙한 위험한 냄새가 감지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 알바가 땀을 뻘뻘 흘리며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저는 알바생이 실수하지는 않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고기가 좀 탔네요. 금방 다시 구워드릴게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블 7번, 술에 취한 4명의 남자 손님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팔을 벌리고 웃으며 그릇을 엎었습니다. 불판 위로 국물이 튀었고 신입 알바의 손등엔 선홍색 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주방 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릇이 엎어진 걸로 보이진 않았는데 분명히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신입 알바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만 의도적으로 튀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손등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붉게 부은 상처를 애써 숨기려는 듯 그녀는 반대편 손으로 그 부위를 눌렀습니다. 남자들은 웃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고기를 씹던 입술로는 음담패설이 흘러나왔고 젓가락은 더 이상 고기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입 알바의 동선만을 따라 시선을 흘리며 손뼉을 치거나 괜한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즐겼습니다. 아가씨, 여기 고기 왜 이렇게 안 익어? 아가씨가 한번 먹여줘봐. 야, 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냐? 우리가 그렇게 좋나?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들 중 하나가 고깃집에서 쓰는 은색 집게를 들고 불판 위 고기를 들썩이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판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집게 끝에는 기름이 방울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왼손을 움켜쥐었습니다. 707 시절 위협 요소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나누는 감각이 아직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작전구역이 아니다. 민간이다. 개입은 위험 요소를 키울 수 있다. 저는 가게 주방 뒤편에 놓인 찬장을 열고 반찬통을 꺼내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신입 알바가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 중 하나가 그녀의 허리춤을 툭 치고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죠. 손님들도 다른 직원들도 심지어 CCTV가 그 장면을 담고 있는 사각지대마저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알바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얼굴인데 묘하게 익숙한 걸음걸이, 불안에 잠긴 눈빛이 어디서 본 적 있는 감정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화분 옆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그 옆을 지나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눈길을 떨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살아남기 위한 습관이라는 거려. 그날은 유독 열기가 심했습니다. 불판마다 연기가 치솟았고 손님들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를 지키던 동료에게 주방을 부탁하고 홀로 돌아와 테이블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조용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감시하듯이요. 문제의 테이블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남자 넷 중 셋은 고기를 젓가락으로 뒤적이고 있었고
한 명은 그녀가 쪼그려 앉아 뒷정리하는 모습을 아주 천천히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의자에서 일어나 불판 옆에 걸려있던 김치국 냄비를 들었습니다. 국물의 색이 진했고 아직도 김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야, 너 고기 또 태우면 이거 얼굴에 묻는다? 알아들었어. 그 말에 주변에서 키득이는 웃음소리가 흘렀고 그녀는 말없이 수저통을 정리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국물이 들린 그 손이 진짜로 그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한쪽 끝이 그녀 어깨 위를 스치며 국물 몇 방울이 떨어졌고 그녀는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소리에 가게 전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아주 짧은 숨 참기 전의 고요였습니다. 아니, 진짜 뿌리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오바가 심해? 남자의 목소리는 더 시끄러워졌고 그의 손끝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 불을 피우며 말했죠. 아, 이거 잿더리 어디 있지? 야, 너 손 줘봐. 쟤 좀 털자. 주변 웃음소리는 더 커졌고 누군가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딸깍하고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오랜 훈련 속에서 위험 상황을 판단하던 그 감각이 지금 이 순간을 명확하게 교정가는 구간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 있던 메뉴판을 살짝 밀어 그 뒤에 숨겨둔 서빙 장갑을 손에 끼웠습니다. 707 시절의 버릇이었습니다. 민간 상황에서도 늘 우발 상황 대비를 위해 작업 구역을 만들곤 했습니다.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을 지나 그들의 테이블로 향하는 제 안에선 이미 수십 개의 동선과 반응 패턴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그가 정말로 담배를 그녀의 팔뚝 가까이 갖다 댔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난 순간 저는 마침내 가게 중심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던 담배 연기는 제게는 작전 개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 치워라.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쇳소리가 스며 있었습니다. 남자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다시 그녀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손끝에 담배가 들려있던 그 각도를 기억해두고 힘을 실지 않고 단지 방향만 꺾었습니다. 톡 가볍게 들리는 뼈의 마찰음. 그가 움켜쥐던 담배는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씨, 뭐야 이거 진짜? 그가 소리쳤고 옆 테이블 남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내부 조명이 흔들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고깃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비좁은 시가전 훈련장에서 마주했던 어두운 창고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쪽 자리 비워주세요. 불안하신 분들은 다 나가 계세요. 제 말에 손님들이 웅성댔지만 저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죠. 이미 제 눈은 위험의 크기를 재고 있었고 가장 먼저 움직일 자, 가장 늦게 반응할 자를 분리해두고 있었으니까요. 건달 중 하나가 허리춤에 손을 댔습니다. 보통 그건 무언가를 꺼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옆 스테인리스 그릇함에서 뚜껑을 빼들었습니다. 그건 원래 불판을 덮어두는 용도였지만 저에겐 방어용 실드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눈을 찌푸렸고 순간 그의 몸이 살짝 앞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제 오른발이 그의 발목 안쪽을 가격했습니다. 의자와 함께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그를 다른 한 명이 부축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앉아. 너야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그 말에 기세 좋던 남자들도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들 눈에도 보였던 거였죠. 제 눈빛이 일반인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곧이어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 몇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떤 이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경찰에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겐 그 모든 반응조차 전투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턱에 닿았던 그릇 뚜껑이 아직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주변엔 부러진 젓가락과 흩어진 지폐 몇 장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눈을 피하며 다시 안쪽으로 숨었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만 들릴 뿐 가게 안 모든 이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신입 알바의 눈빛만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어딘가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저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났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던 순간 바닥에 앉아 있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예요. 우리 손목 꺾고 발목도 차고 위협했어요. 경찰은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제 명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 위에 매달린 제 명찰에는 제 이름과 함께 아주 작게 새긴 마크가 있었습니다. 특임대 출신 예비역에게만 허용된 상징이었죠. 보통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경찰이라면 다릅니다. 혹시 군인 출신이십니까? 제가 대답하려 했을 때 그보다 먼저 경찰관 한 명이 제 팔에 남겨진 자국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707 사실입니까? 그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력은 최소화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고 마치 군부대 안에서 대대장에게 꾸중 듣는 이등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가게 안의 조용함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알바생이 아주 조용히 제게 다가왔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미아리에서 누구 구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뇌리 한쪽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미아리, 술 취한 남자에게 쫓기며 울고 있던 여자아이, 우연히 골목에서 마주했던 그 상황.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아리에서 저 구해주셨죠? 그녀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서 봉인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수도권 후방 근무지에서 막 외출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채 약속도 없이 미아리 시장 골목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들고 떨고 있던 여자아이,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고 손엔 찢어진 책과 빵 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그 아이를 쫓던 남자의 발걸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무거운 구두 소리, 또 도망가냐던 소리치던 음성. 그 순간 저는 재빨리 골목 사이로 들어가 그 아이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주선 남자에게는 그저 이름도 신분도 말하지 않고 참견하지 마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외투에는 707 마크가 박힌 단추가 달려 있었지요. 빛에 반사되던 그 금속 마크 하나에 남자는 결국 아이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 일이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 그게 저였어요. 신입 알바의 눈물이 턱 밑까지 가득 고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거. 근데 제가 그렇게 용감하지 못해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줄은 몰랐죠.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밀려들어왔고 입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뺨에서 떨어진 눈물이 앞치마 자락을 적시며 제 마음 한구석도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니 처음 봤을 때도 설마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눈빛 보니까 확실했어요. 그때 골목에서 절 지켜주던 그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누군가를 보호했던 일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제게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 겨우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그녀 안에 남아 있었냐고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앞치마 끈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은 아직 선명했고 그녀의 두 눈은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언젠가 살아가면서 언니를 다시 한번 만난다면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고마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가게에 왜 이렇게 오래 남아 있었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후 문득 낯선 세상이 불안해서 낮은 곳에 몸을 숨긴 채 고기 굽고 설거지하고 불판 닦으며 지냈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과거는 아니었지만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았던 경력. 그런데 그 시절에 제가 누군가에겐 삶을 바꾼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제 말에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오늘 언니 아니었으면 저 여기서 나가는 날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란 게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 거겠지요. 보이지 않는 감정선이 어딘가에서 서로를 당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게 문은 조용히 닫혔고 손님들도 거의 모두 빠져나간 늦은 밤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된장국 냄새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손에 남은 열기를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몇 달만 버티고 다른 일을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공간 속에 섞여 지내는 것. 그게 저녁 후 제 방식의 은신처였지요. 하지만 오늘 그 은신처가 누군가에게는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작은 얼음팩을 손에 들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식히세요. 아까 불판 근처에서 확이 닿은 것 같아서. 저는 얼음팩을 받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불과 한두 시간 전 욕설과 조롱이 오가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전장보다 조용하고 깊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언니가 707이라는 거 오늘 아니었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왜 숨기셨어요?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숨긴 건 아니었다. 확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래된 과거였고. 그녀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감탄도 안쓰러움도 아닌 묘한 종류의 동료애 같은 것이 스며 있었습니다. 같은 전장을 다른 모습으로 지나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자연스럽게 오가는 시선이랄까요.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 기억 갖고 살아. 그땐 내가 너를 지켜줬지만 이제부턴 너가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야. 그날 이후 가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말끝이 짧아지고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구도 그날 일을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이 어디론가 퍼졌는지 어느 블로그나 기사에 오르내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방에 섰고 그녀는 여전히 홀을 지켰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그던 순간 그녀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다음 달까지만 일해도 될까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 대신 어딘가 결심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상담 심리사 과정 알아보고 있어요. 어릴 때 저처럼 말도 못하고 살던 아이들 도우려고요. 그 말에 저는 오래된 전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도 동료를 놓지 않던, 한 발 한 발 물러서지 않던 이들. 그녀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전 잘해낼 거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도 있었고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언니는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젠 좀 나가도 될 것 같네. 그 말을 하고 나니 내가 이곳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숨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게 사장님께 조용히 사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아쉽다는 눈치였지만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곤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진짜 든든했는데.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드렸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그녀와 마지막으로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무언가를 끝내는 인사라기보단 어디선가 다시 마주칠 것 같은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데 밖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골목에서처럼요. 우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소리들이 스쳐갔습니다. 총성, 무전기, 구령, 고기 굽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어린 아이가 내던 살아있다는 울음 같은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멈춰 서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에 저장만 해두고 열어보지 않던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예비역 특임 요원 대상 국가 재난 대응 인력 추천 요청. 오래전 동기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듯 미뤄뒀던 그 제안을 저는 조용히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제 손이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사람들 속에서 꺼내 보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방식도 있지만 때론 조용히 누군가의 용기로 남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멀어지는 유흥가의 불빛을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다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국가재난인력교육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가끔 드론 소리가 울리고 낡은 신발을 신은 예비원들이 서로 낯을 가리는 풍경은 제가 처음 707에 들어갔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곳엔 총도 없고 방탄복도 없지만 그 대신 오래된 노트북, 지진 대응 매뉴얼, 구조용 삽 같은 게 있었습니다. 현장 경력자십니까? 담당자는 제 이력을 보고 잠시 눈썹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역한 지 7개월 됐습니다. 그 말에 상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보더군요. 손등엔 아직 고깃집 주방에서 남은 열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군 생활 때보다 오히려 진하게 새겨진 흔적이었지요. 교육은 단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조로움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그 현장으로 파견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다시 어딘가 쓰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다정해졌습니다. 저는 굳이 제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다들 그랬습니다. 누구는 소방서에서, 누구는 병원 응급실에서, 누구는 생존 캠프 강사로 살다가 온 이들. 우리는 서로에게 이름보다 더 많은 걸 묻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여기 사진 한 장 보내요. 상담센터 첫 출근했어요. 아직은 책상도 어색한데 그때처럼 저도 누군가한테 뒤에서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그녀는 흰 커튼 너머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참 많이 컸더군요.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 자리에서 충분히 잘해내고 있네. 한참 후 그녀에게서 마지막 한 줄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누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언니처럼요. 요즘은 종종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조금 괜찮다. 이 정도면 잘 지나온 거다. 그런 말들을 누구한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면서 조용히 내뱉고 나면 가슴 속에 고여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교육을 마친 후 저는 정식으로 지역 재난 대응 예비 인력으로 등록됐습니다. 급한 사건이 생기면 연락이 오고 그때마다 장갑과 조끼 그리고 기록지 하나를 들고 작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폭우로 넘친 마을 하수구, 산사태 경계 지역의 노인시설, 화재로 전기 끊긴 장애인 복지관 같은 곳들. 그 어느 곳에서도 총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때보다 훨씬 큰 사람들의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립니다. 며칠 전엔 한 아이가 쓰러진 엄마를 발견하고 119에 직접 신고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 아이는 울지도 않고 제가 다가가자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죽어요? 그 순간 문득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골목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상담하는 그 여자가 된 그녀. 그녀는 지금 저 아이와 같은 말을 듣고 있겠지요. 엄마가 왜 나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문을 안 열어줘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들에 우린 대답을 준비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서는 법만, 눈을 마주치는 법만 배웠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식이었고 이제는 누군가를 살게 만드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하루, 시간이 허락될 때면 동네 복지관, 강의실을 빌려 기초 심폐소생술과 상황대응법을 가르칩니다. 처음엔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중년 아주머니들, 가끔 손주 데리고 온 할아버지 한두 명 정도. 그분들은 제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고기 많이 구우면 손놀림도 늘어요. 그 말에 다들 웃지만 사실 그 말 안에 제가 지나온 시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던 시절, 주방에서 불 앞에 서서 고개 숙이던 시절,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 자리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선 긋듯 나뉘지 않고 하나의 단단한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예전에 군복 입었었지. 근데 그런 건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말이야. 그 시절이 지금 내 손 안에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 덮어둔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 때린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 열차도 타지 않고 그저 사람들 얼굴만 바라보면서요.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며 눈살을 찌푸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틈에 서면 어김없이 자기 신분을 감췄습니다. 그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군 전역자, 훈련소, 내무반보다 작은 고시원에서 날짜 없는 달력을 넘기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 틈에서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나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내가 쓰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쓰러진 어르신을 부축해 병원까지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보통 사람 아니지? 그분은 제 눈을 보며 그렇게 물으셨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보통 사람이요. 다만 훈련은 좀 오래 받았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동안 제가 받은 훈련은 총을 쏘는 법만이 아니라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언제 말을 아껴야 하며 무엇이 진짜 위험인지 알아보는 법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제 눈빛, 제 손끝, 그리고 제 걸음걸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젠 누가 묻더라도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기대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고깃집 불판 앞에 다시 서는 꿈을 꿉니다. 불이 너무 세서 고기가 타들어가고 누군가가 조용히 욕을 던지며 제 등을 치는 그런 장면. 하지만 꿈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불판 너머 작고 불안정한 손을 제가 덮어주는 장면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손이 미선의 것인지 혹은 제 과거의 제 손인지는 이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때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그 질문에만은 이제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요즘은 출근길에 복지관 작은 게시판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언젠가 다시 미선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 내려줄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위로였던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곁을 지나갑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남는 사람으로.